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했고,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송순의 면왕정가를 해설을 좀 써와봐라. 그리고 너네가 이걸 쓴 걸 바탕으로 너네 문제 풀었던 걸 쌤이랑 풀이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23페이지에 1번, 2번, 3번 문제를 먼저 보는 법부터 쌤이 좀 알려줄게요. 쌤이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너네한테 관점 4개를 소개를 했던 게 기억나죠? 문학작품은 4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작품만 보겠다. 작품의 특징, 작품의 어떤 내용 이런 것만 보겠다. 라는 절대론적 관점이 존재하고 아니야, 나는 작가의 생애, 작가가 이 작품을 썼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 표현론적 관점, 그리고 사회에 그 시를 쓴 그 작품이 나온 그 사회를 반영해서 생각해 볼 거야. 반영론적 관점. 아니, 나는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생각해 볼 거야. 라고 말하는 효용론적 관점이 있었다고 쌤이 설명을 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파악해 본다면 1번, 2번, 3번은 각각 무슨 관점일지 한번 쌤이랑 얘기를 해봅시다. 1번은 누가 봐도 이런 게 바로 절대론적 관점으로 만든 문제예요. 나는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나 이 시 내용에서 감정 절제한 표현으로 화자처지 부각했는지, 영탄적 어조, 즉 감탄사 같은 게 사용됐는지, 서리적, 선생님이 설마 의문문이라고 외우라 그랬죠? 이런 의문문적 표현이 사용됐는지, 동일한 어구가 반복됐는지, 아니면 두 대상의 색채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는지. 뭔 소리야? 작가도 모르겠고 사회도 모르겠고 독자 입장도 모르겠으나 그걸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작품만 놓고 봤을 때 이 작품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 그게 바로 절대론적 관점의 핵심이라고 했고 현재 23페이지에서는 1번이 그런 걸 물어보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해는 됐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럼 2번 봐봐. 2번은 지금 현재 22페이지에 2개 작품이 나와 있는데 2번은 그렇다면 가에 대한 내용이야? 나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지, 가에 대한 내용이지. 자, 그러면 쌤 한번 잠깐 봐보자, 얘들아. 자, 쌤이 아까 말했지만 내 관점으로 문학 작품을 볼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4개의 관점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론적 관점에서는 모르가 날 게 없겠잖아? 그치? 절대론적 관점에서는 이게 동일 어구 반복이지, 동일 시어 반복이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그리고 더 나가서 독자, 효용론적 관점 막 이렇게 퍼지게 되면 문학의 가장 매력적 포인트가 뭐냐면 누군가 읽었을 때 나는 A라고 생각했고 A라고 느꼈는데 누군가는 여기서 B를 생각할 수도 있고 B를 느꼈을 수도 있고 그게 문학의 장점이잖아. 또는 문학의 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출제자도 그걸 안다고. 그랬을 때 문학 작품을 낼 때 어떻게 제시를 해주냐. 아이고 너네가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 저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나 알아. 내가 아니까 문제를 낼 때는 내가 관점 하나를 그냥 제시를 해줄게. 너네는 그 관점에 따라서만 해석해 주길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나 이런 관점에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너네도 내 관심을 따라와줘. 즉 2번의 보기에 대한 내용을 잘 읽고 이 보기에 대한 내용 안에서만 가를 해석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2번의 보기는 가를 읽기 위한 해설서? 어떻게 보면 힌트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 너네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가를 냅다 들어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2번의 보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나을까? 그렇지. 2번의 보기를 보고 보기에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가를 읽어야지. 그럼 더 가가 훨씬 더 잘 들어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할래? 1번은 일단 아까 확인해 봤으니까 2번을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의 내용 파악을 한 후에 가를 읽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를 쭉 읽었을 때 2번의 문제를 끝낼 거야.
그리고 이제 나를 들어가겠지? 나 들어가기 전에는 몇 번의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좋을까? 그렇지. 3번의 나에 대한 보기를 보는 게 먼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처럼 일단은 선생님이라면 이제 2번 하고 3번, 2번 문제를 가를 보면서 해결하고 이제 나를 들어가기 전에 3번의 보기를 먼저 딱 보고, 왜냐? 쌤이 아까도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보기는 뭐다? 힌트다. 그래서 그 출제자가 제시한 관점의 힌트를 먼저 본 후에 나를 읽어가면서 3번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우리가 시간의 압박도 들어가고 시간의 제한도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는가가 관건이잖아요. 그럴 때 효율적이면서 정확하게 이 지문을 딴 길로 새지 않고 읽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금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쌤이 지금부터 조금 너네한테 이런 방법을 제시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대로 2번의 보기를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해 볼까요? 작가가 41세 되던 해 벼슬을 그만두고 향리인 전남 담양에 내려가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였다. 뭔지는 모르겠네. 근데 가를 쓴 송순이라는 사람이라는 작가의 생애를 지금 작가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네.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표현론적 관점으로 제시된 보기 지문이겠죠. 그랬을 때 계속 보면 이 작품은 그때 지어진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풍류를 즐기는 작가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뭔 말이에요? 뭔진 몰라도 이제 가의 내용이 뭔가 자연의 아름다움 발견하는 내용, 그리고 거기 안에서 풍류, 뭔가 흥취를 즐기고 뭔가 기뻐하는 그런 내용, 뭔가 술도 즐기고 이러면서 뭔가 그런 걸 즐기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작품의 결사 부분에서는 작가의 호연한 의치도 드러내고 있대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에 유교적 충사상을 결합하여 강호가도의 전형을 확립한 작품이다. 자, 여기 마지막에서 묶어주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 자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연 안에서 친화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태도도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유교적 충사상을 결합되어 있는 내용도 있다. 자, 그러면 유교적 충사상이라는 건 누구를 생각한다는 얘기일까요? 충의 대표되는 대상은? 그렇죠. 그 당시 임금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아직 송순의 면왕정가를 읽지 않았어도 대표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내용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도 나올 것이며 동시에 유교적 충이라는 그 내용도 지금 볼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고 그러고 이제 작품을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는 됐습니까?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22페이지의 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왔을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의 해설을 쌤이 좀 써와달라고 했는데 그 자기가 써온 해설이 잘 맞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헷갈렸는데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해설해 주시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따로 체크해 두시고 그러면서 이제 고전 시가와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순의 면왕정가 지금부터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자, 이것은 인간이라는 건 속세를 뜻합니다. 인간 세상, 즉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힘듦없다. 자, 그러면 속세를 떠나왔다. 이 부분을 보기와 연관 지어볼까요? 속세를 떠나왔다. 인간 세상을 떠나왔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줄. 자, 작가가 41세 되던 해 벼슬을 그만두고 향리인 전남 담양에 내려가. 이 부분에서 끌어올 수 있겠죠. 인간 세상을 떠나왔다는 소리는 작가가 벼슬을 관두고 전남 담양으로 내려왔다는 소리구나. 괜찮습니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계속 갈게요.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자, 여기서 조금 고전의 중세국어의 특징을 좀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기 잠깐 봐볼까요? 자, 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듣다 할 때 뭐 들으려 했다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중세국어의 연철, 즉 이어 적기의 특징이에요. 자, 선생님이랑 이제 초반에 문법 공부할 때 쌤이 얘기를 했는데 의문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뭔 얘기를 했냐면 초성 자리에 이응이 들어가면 그 자리는 공석, 비어있는 자리다. 이해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둘 다 똑같죠? 그렇다면 뭡니까? 초성 자리에 이응이 온다는 것은 이 자리는 음가가 없는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설명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래 우리는 여기가 비어있더라도 구분해서 써줍니다. 근데 이때 당시 중세국어만 하더라도 이런 게 없었어요. 이어 적어버려. 뒤에가 비어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도 보면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이게 보면 들으려 하다 라는 부분에 이어적기가 되면서 이 중세 특유의 그런 말투로 마무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바람도 쏘려고 하고 달도 맞이하려고 하고 이때 바람은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이때 달은 밤에 뜨는 그 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잠시 절대론적 관점에서 한번 봐봅시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구조가 비슷하죠. 그쵸?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죠? 이거 두 개 묶어놓고 대구법이라고 적어놔주세요. 네. 여기 대구법이라고 적어놔주세요. 이것은 문장 구조를 비슷하게 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하게 하는 표현법 중 하나입니다. 이게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 좀 잘 적어놓고 나가길 바랍니다. 계속 갈게요. 아이고, 밤이란 언제 죽고 고기란 언제 낳고 밤, 이때 밤은 낮밤할 때의 밤이 아니라 우리 알밤, 먹는 밤 있죠? 그 밤을 말하는 겁니다. 밤이란 언제 죽고 또 물고기, 고기란 언제 가서 또 낳냐. 10이란 뉘가 닫으며 이때 12는 살인문을 나타냅니다. 살인문은 누가 닫으며 이때 딘 꽃, 진 꽃이란 소리예요. 떨어진 꽃이란 누가 쓸어내냐 이런 뜻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아침이 바쁘거니 저녁이라고 바쁜 게 싫겠니?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쏘냐 이 부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아니 얘들아, 아침이 나쁘거니 즉 아침이 바쁘거니 저녁이라고 슬플 쏘냐? 이 쏘냐 얘 냐가 무슨 형식인지 혹시 알 것 아나요? 어떤 형식인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일 것 같습니까? 정답!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형식을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의문문의 형식이라고 하네? 근데 진짜 물어보는 겁니까? 나 정말 내가 싫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즉, 옆에다 써주세요. 서리법. 선생님이 설마 의문문이라고 외우라 그랬죠? 계속 가볼게요. 술이 익었거니 벗이 없겠느냐. 자, 이 부분 잘 계속 봐야 돼. 술이 있는데 심지어 잘 익었어. 근데 내가 친구 벗이 없겠니? 이때도 쏘냐 이 부분에 서리법 사용한 걸 지금 볼 수 있고 불게하며 타게하며 켜게하며 흔들며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피리는 어떻게 연주한다 그러죠? 피리를? 나이스 피리를 불다. 검은고를? 검은고는 뜯는다라는 표현이 맞으니까 뭔가 켜다 라는 말을 하려면 가야금을 뭐 켜다 뭐 이러면서 좀 현 악기 위주로 했을 때 뭔가 켠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괜찮아요? 이런 걸 지금 사용한 거야. 음악적인 내용을 사용한 거예요. 내가 벗이 왜 없어? 여기 보니까 불게도 하며 타게도 하며 켜게도 하며 흔들며 하는 그런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음악적인 요소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진짜 이 자연 속에 있었을까요? 이런 악기를 치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이 소리는 다 어디서 나는 걸까요? 그렇지, 자연. 즉, 자연에서 나타나는 그 소리를 음악과 함께 비유하면서 자연에서 나는 소리를 불게도 하고 타게도 하고 켜게도 하며 흔들며 마지막 온갖 소리로 취흠을 돋도드니
자연에서 나는 그 소리들로 지금 이렇게 흥이 난다 라는 소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즉 자연의 소리를 악기에 비유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쭉 가볼게요. 근심이냐 이심이요 있으며 뭐 싫음이냐 불겠느냐. 뭔 말이야? 근심이 있겠니? 근심도 없어. 싫음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갈게요.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읊었다가 휘바람 불었다가 노회로는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놀겠다. 이해됐습니까? 나는 누우기도 했다가 앉아있기도 했다가 굽히기도 했다가 젖히기도 했다가 또 뭔가 시 같은 걸 읊기도 했다가 휘바람도 부르면서 내 마음대로 놀면서 나타내겠다. 살아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읽었다면 지금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까지 한번 그 흐름을 쭉 봤어.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의 문제로 쏙쏙 가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자. 기역! 작가가 벼슬을 그만두고 향리인 전남 담양으로 내려온 것 의미하겠군. 맞는 말이겠죠? 쌤이 속세를 떠나와도 이 부분을 보기의 첫 줄이랑 이어보라고 했었으니까. 괜찮나요? 다음 니은. 니은은 아침이 바쁘거니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하는 그 서리법 설명했던 그 부분이에요. 면왕정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군. 자, 여기서 선생님, 만족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단 이런 부분입니다. 굳이 찾자면은 아침도 바빠. 왜냐면 앞에 막 얘기했잖아. 밤도 주워야 되고 물고기도 낚아야 되고 살인문도 닫아야 되고 떨어진 꽃잎도 쓸어야 되고 막 일이 많아. 그래서 아침도 바쁜데 저녁도 바쁜 게 자기는 싫지가 않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연에서 논의는 자연에서 사는 이 삶이 자기는 좋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와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렸어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괜찮나요? 근데 애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 선생님, 저는 이런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좀 어려워요. 애매해요. 그럼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 2번 보기를 보면 자연 친화적인 태도, 그게 바로 이 작가가 면왕정가라는 이 작품에서 드러내는 태도라고 했어요. 자연 친화적이다 라고 하면 작가는 자연의 삶에 있어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아이들? 긍정. 그렇지, 긍정이지. 근데 2번에 그 긍정이라는 기준을 쫙 끌고 와가지고 2번에 니은에는 이 뒤를 읽어보면 기준과 충돌하지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뭔가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판단이 제대로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기, 즉 출제자가 이 방향으로 읽어봐 라고 제시해 놓은 이 보기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 충돌하나? 충돌하지 않나? 괜찮습니까? 근데 만약에 애매해? 그럼 확실한 정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넘겨봅시다. 이건 선생님의 문제풀이법을 조금 알려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가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이 부분이죠. 3번. 그 부분은 작가가 자연에 있으면서도 여기 밑줄 속세의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 심지어 그 위에는 근심이 있으며 싫음이냐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근심 없다 했는데 지금 2번 속세에 대한 일 때문에 근심한다라는 말이 지금 맞을까요? 이 부분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이렇게 확실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2번에 3번 딱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계속 한번 가볼게요. 천지, 즉 온 세상. 온 세상은 넓고 이때 넓고 밑줄 치고 동어 반복이라고 적어놔주세요. 동어 반복이라는 건 동일한 단어의 반복이다. 동일한 단어 반복이다. 반복이 일어나면 시에선 어떤 효과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유율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1월도 한가하다. 거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딱 읽고 이거 해줘. 그 밑에 이렇게 쫙 한번 그어줘. 좀 나눠줘. 그 다음부터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거나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옴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그 부분을 선으로 쫙 한번 그어줘.
천지도 넓고 넓고 1월도 한가하다. 그 밑에 부분에서 이 사이를 한번 쭉 그어주세요. 그렇게 그어주세요. 한번 좀 끝난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오케이, 그럼 계속 가볼까? 해봅시다. 자, 희황을 모를러니 이 지금이 그때로구나. 자, 그러면 효소가 한번 읽어볼까? 희황이라고 하는 어휘풀이 거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네. 중국 고대 전설의 제왕. 사냥에 한 사람은 세계를 처음 만들고 동물을 다니와 오리자그의 방법을 가르쳤다. 그렇지. 이런 왕이라고는 서위가 설명이 돼 있는데 조금 더 한마디로 해보자면 중국에서 태평성대의 상징인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태평성대라고 하면 나라가 정말 그 힘든 우여곡절이 없고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약간 좀 부국강병의 시대? 막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즉 내가 그럼 희황을 모를러니 이적이야 괴로고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태평성대를 내가 모르지만 그 태평성대가 지금이로구나. 그 정도로 자연에 있는 지금의 삶이 최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괜찮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신선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몸이야말로 신선이구나. 또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으로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정도로 이 자연에서 있는 이 삶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가봅시다. 강산풍월. 자, 여기 밑줄 짝 치고 자연이라고 써놔주세요. 강에 매 산자에 바람풍에 달월. 자연을 총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강호 뭐 이것처럼 강산풍월 뭐 이런 거 나오면 아 자연을 칭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연을 거느리고 내 100년을 다 누리면 자 여러분 이때 조선시대 당시에 100년 100살까지 사는 일이 흔했을까요? 흔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갑잔치가 있지. 60까지 되면은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인 거고 칠순잔치면 더욱더 축하해야 할 일이에요. 그 정도로 오래 사는 게 조금 힘들었다. 근데 그런 시대에 100년이라고 칭함은 밑에다 써주세요. 평생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평생을 뜻한다. 즉 그럼 다시 해보면 강산풍월 자연을 거느리고 내 일생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류상의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이태백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사람으로 이 부분도 이제 좀 고사를 인용하고 좀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여기를 살아 돌아온다고 한들 호탕한 마음이야 이보다 더할 소냐. 즉 뭔 말이야? 나 지금이 너무 좋고 이 자연에서 있는 삶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해. 나한테는.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 뭔가 빗대어 표현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어려운 부분 없죠? 계속 가볼게요. 그럼 우리 이제 보기에서 본 것 중에 하나 남았어. 지금까지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쭉 나오고 심지어는 자연을 너무 지금 자연에서 있는 삶이 진짜 대단하다 라는 내용까지 막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뭐 남았어? 보기에서 알려준 것 중에 뭐 하나 남았죠? 뭐가 지금 안 나왔거든. 유교적 충사장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딱 밑에 봐봐. 이 몸이 이런 꿈도 역군은 이셨다. 이때 역군은 누구를 뜻할까요? 그렇다면 임금. 나이스. 밑에 써보자. 이렇게 살아감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자기가 자연에서 이렇게 속세를 떠나 살고 있는데 이 속세를 떠나 사는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야. 이 흥취를 느끼는 거, 풍류를 즐기는 거, 자연 속에 함께 나아가며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데 이 모든 건 다 우리 임금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은 유교적 충사상 보기에서 말해준 것처럼 아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는 됐습니까? 괜찮나요? 가볼게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풀었다면 1번 한번 점검해보고 가자. 1번에 1번 가보자. 가는 나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가에 해당이 되어야 해.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너무 잘 표현했어. 안 그래? 나 너무 좋다. 근심이 없다. 이러면서 자꾸 표현을 했으니까 1번은 일단 X. 2번 보면 주어가 나에 해당하니까 나는 아직 나 못 읽었거든? 그래서 일단 넘어가. 가 나는 모두라고 했으니까 가가 해당이 되어야 돼? 그런데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서리적 표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건 맞는 소리네 하고 넘어가고 4번 가나는 모두 동일한 어구 반복 여기 X. 여기에는 동일한 어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똑같아야 돼.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어구라고 하는 건 두 단어 이상이거든. 두 단어 이상이 되는 그 구가 똑같이 반복이 되어야 돼. 근데 쌤이 그랬지. 대꾸법이 사용된 건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구의 반복이라는 말은 달라요. 똑같은 그런 단어, 두 개 단어 이상의 어구가 반복된 적은 없죠. 5번 가나는 모두 두 대상의 색채 이미지 대조. 여기 색채 이미지 대조 밑줄. 얘들아, 색채 이미지 대조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나와. 어둠과 빛, 빨강과 파랑. 자, 어느 일제강점기 시대를 극복하고 광복이 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시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어둠을 없앨 수 있는 저 빛이 오기를 나는 간절히 고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둠이라는 딱 어두운 색이 있는데 그 어두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런 어려움을 나타낸 걸 깨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빛은 광복을 나타낼 거야. 이런 식으로 어둠과 빛 이렇게 딱 대조, 파이트하고 있는 관계가 형성됐을 때에 우리는 색채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 두 대상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5번도 X.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2번, 3번이네요. 괜찮습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3번 보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효서가 한 번 더 보기 읽어보자. 네. 작가의 것을 하면서 숱한 말을 이기고 여러 번 저절의 강화를 작가의 숫자는 저절의 동물이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현실과 거리를 두려는 작가의식이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속세는 좌절의 공간. 이 화자에게도 속세는 부정적인 공간이었네요. 그리고 그 뒤에 의도적으로 현실과 거리를 두려는 작가의 의도.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나를 쓴 작가, 즉 시적 화자는 속세를 조금 좌절의 공간으로 여기고 더 나가서 속세를 좌절의 공간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괜찮습니까? 그를 바탕으로 한번 가봅시다. 산수간 바위 아래, 이건 자연이에요.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물론 남들은 웃는다 하드마는 내가 저 산수간 바위 아래에 띠집을 짓는데 남들이 막 비웃는데 그러다 하더라도 어리고 하얌의 뜻대는 이게 내 분수인가 하노라. 너네가 그렇게 웃더라도 나는 이게 내 분수인가 하고 나는 살 거야. 너네 뭐 웃는 거 뭐 난 상관 안 해.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면 돼요. 괜찮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보리밥 풋내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오케이?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여기 밑줄 실컷이라는 뜻이에요. 실컷 못 일겠다.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를 줄이 뭐 부러울 줄이 있으랴. 여기 있으랴 이 부분에 밑줄 치고 이거 무슨 법? 그렇지, 서리법 사용됐구나. 하자마자 1번에 3번 바로 그냥 체크해야지. 1번에 3번이 정답이구나. 계속 갈게요. 잔들고 술잔이겠지. 술잔 등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데 이 산 바라보는 지금 이 환경이 그리던 님이 오는 것보다 이 오는 반가움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산 바라보고 잔 하나 들고 있는 게 이게 더 좋다 라는 말을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예 교화 여기 밑줄을 치고 좋아라는 뜻이에요. 나 너 좋아할 때 교화라는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그것보다 좋다는 거야. 내가 정말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것보다도 나는 지금 잔들고 혼자 앉아 이 자연 속에서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있는 지금이 더 좋다.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읽어봅시다. 세간의 평에 신경 쓰지 않고 자연에 응거하고자 함. 그렇지.
누가 웃는다고 한들 나는 자연 속에 있을 거야. 띠집 찍고. 디귿, 말이 없는 자연이 그리운 님보다 더 정답다고 여김. 그 부분은 맨 마지막 연에서 확인할 수 있죠. 말 없는 자연, 산이 말이 있습니까? 막 시끄러워요? 그런 것보다 나는 정말 이 말 없는 산을 바라볼 때 그리던 님이 오는 것보다 더 좋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리을,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 이때 소박한 삶 밑줄 치고 여기 앞에 보리밥, 풋내물, 여기 보리밥 밑줄. 보리밥, 아, 소박한 삶이구나.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구나 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게 자신의 분수에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건 왜 앞에 내 분인가 하노라 이 부분을 통해서 아, 이거는 이런 삶도 내 분수에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지어 볼 건데 너네 숙제를 선생님이 낸 걸 해왔으면 27페이지에 송미인곡이 아마 등장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어떤 퍼레이드를 할 거냐면 선생님이 또 정철 마스터 아니겠습니까? 정철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가사라는 갈래가 있어요. 지금 너네가 면왕정가 본 것처럼 면왕정가 일부를 갖고 온 거거든? 근데 가사라는 건 면왕정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봄에는 어떤 내용, 가을에는 어떤 내용 뭐 그렇게 자연을 쫙 자기가 겪었던 내용을 막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의 형태여서 3, 4음보의 율격을 진짜 대단하게 맞추고 있어.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은율감이 막 형성이 돼. 아까도 보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은율감이 형성이 되는 근데 이 길이가 진짜 좀 길어요. 괜찮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런 가사라는 갈래가 있는데 이 갈래를 뭐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송순의 면왕정가 같은 게 바로 가사다. 근데 송순의 면왕정가를 보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정철이라는 사람이에요. 너네가 꼭 알아야 되는 분인데 이 정철이라는 사람은 크게 관동별곡이라고 해서 이 동해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금강산부터 동해안까지 이렇게 쭉 다니면서 거기에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쭉 문학적으로 서술한 게 관동별곡이고 이 관동별곡은 이제 좀 벼슬을 하고 있을 때의 얘기고 벼슬에서 좀 쫓겨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쓴 작품이 바로 삼이인곡과 송미인곡이에요. 삼이인곡, 생각할 사, 미인 할 때 미, 아름다울 미. 나는 아름다운 미인을 생각하며 쓴 곡. 이때 미인은 바로 임금을 뜻합니다. 충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쪽에서는 여자가 헤어진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벼슬에서 쫓겨나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이인곡의 내용을 배우면 송미인곡은 삼이인곡의 속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이 삼이인곡과 송미인곡을 볼 거예요. 그래서 삼이인곡 쭉 원전이랑 같이 해가지고 보고 그래서 해설 한번 쫙 해보고 이런 내용에서 있구나. 고등학교 가면은 어차피 만나야 될 친구니까 오늘 한번 쫙 만나보고 내용적인 연결고리는 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이인곡하고 송미인곡을 배울 거다. 오늘은 송순의 면왕정가를 배웠으니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래랑 좀 갈래 중에서도 가사라는 갈래를 조금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볼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런 의미로 이번 주 숙제는 없습니다. 올림포스 숙제는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와야 할 건 오늘 선생님이 이 고전 시가 송순의 면왕정가랑 윤선도의 만흥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지. 그리고 이건 이렇게 발음하셨지. 그렇다면 내가 써온 해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익숙해져야겠다. 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좀 복습을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1교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굿비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교시 수업 시작할게. 일단은 20페이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해볼 비문학은 20페이지에 있는 자각몽 관련한 비문학이에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항상 말했어.
비문학이 독서, 즉 비문학. 독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구성하는 여러 덩어리가 있어요. 그 덩어리를 우리는 문단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문단이라고 하는 각 덩어리가 있는데 덩어리가 그냥 만들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각 덩어리별로 역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덩어리를 읽을 때 이 덩어리의 역할, 즉 이 문단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밑에 덩어리를 읽을 때 이 문단의 역할은 무엇이다. 결론적으로 각 덩어리들, 문단들의 역할을 다 읽어봤을 때, 파악해봤을 때 곧 이 지문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우리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계속 습관들이기 위해서 오늘도 그 방법으로 계속 너네한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선생님 한번 가봅시다. 이건 몇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죠, 여러분? 4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죠. 그럼 각 덩어리별로, 즉 각 문단별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문단 윤서가 한번 읽어볼까? 1문단 시작. 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1문단. 여기에 대한 역할을 지금 우리가 잡아내려고 해. 근데 얘들아, 첫 문장에 꿈을 꾼다 하면서 나 지금 꿈에 대한 이야기 할 거거든? 거기까지는 알았어. 근데 그 두 번째 문장에 어떤 말이 등장했지? 누구? 꿈 중에서도? 자각몽 네모해 놓고. 그럼 자각몽은 어떤 앤데? 정의가 어떻게 돼? 그렇지. 그 다음 문장, 즉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해줬지. 자각몽이란 꿈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꿈이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1문단의 덩어리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얘들아? 그렇지. 자각몽의 뜻을 알려주고 자각몽의 개념을 알려주고 결론적으로 자각몽의 개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 1문단은 지금 자각몽의 개념을 알려주고 있다면 앞으로 이어질 2문단, 3문단, 4문단도 다 어디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할까? 그렇지. 자각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너네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2문단에선 자각몽을 어떤 내용으로 설명할까? 3문단에선 자각몽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어갈까? 그런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해력이 향상돼요. 괜찮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적어도 한 3개에서 4개의 지문을 한 3번 수업 내내 한번 살펴봤거든? 근데 너네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1문단이 중요했어. 그치? 1문단에서 내가 지금 계속 말할 화제 던져주고 화제 또는 내가 지금 말할 논점, 논지 이런 거 던져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걸 딱 던짐으로 인해서 그 밑에 문단이 쭉 연결될 수 있게. 괜찮아요?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이런 비문학 독해 또는 독서 독해를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1문단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1문단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괜찮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2문단은 효석이가 한번 읽어볼까? 독해에서는 이러한 자각몽에 대한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957년 영국의 키스 이현과 미국의 스티븐 라벨로지가 사람들은 자각몽을 꾼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자각몽을 인정하게 됐다. 그들은 시험 참가자에게 자각몽을 꾸면 약속한 방향과 횟수로 눈을 움직일 것을 지시하고 실험을 시작했다. 이렇게 운동자로 약속을 한 것은 아무리 자각몽이라고 하더라도 눈을 제외한 다른 근육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는 자각몽보다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문제를 통해 외부 관찰자에게 알려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단에서 역할을 알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 문장이 중요해 라고 하는 문장을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가보자. 윤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야?
오! 정답! 그 부분 완전 밑줄 쳐볼래? 진짜요? 이 문단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는 각 문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즉, 각 문단에서 나 이 문단의 역할을 딱 점지어 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자, 생각을 해보자. 자각몽은 처음에 인정됐다, 안 됐다? 인정이 되지 않았어. 근데 생각해보면 자각몽이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근데 그러나 어떤 친구들이 나와서 자각몽을 인정하게 증명함으로써 인정하게 했대. 이게 포인트야. 그럼 우리는 뭔 소리를 하겠어? 어떻게? 증명을 어떻게 했는데? 그 어떻게를 충족하기 위해서 뒤에 실험이 나온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단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자각몽이 증명됨으로써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문단의 역할은 뭐겠어? 자각몽을 인정하게 된 실험을 말하고 있다. 또는 자각몽을 인정하게 된 증명사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 문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 독해를 하는 거예요. 잘했어. 자, 그러면 1문단에서는 자각몽에 대해서 화제를 던지고 나 이제부터 자각몽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자각몽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각몽이라는 애는 이런 애야. 개념 소개 딱 한번 하고 그 개념에 맞게끔 설명 딱 했으면 뭐 해야겠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할게. 처음에 자각몽은 인정되지 않았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각몽에 대해서 증명을 했거든? 그래서 인정됐잖냐. 근데 너네 궁금하지?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럼 그 증명된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실험 과정, 그래서 실험 결과까지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지금 이 비문학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문단의 역할은 뭐다? 자각몽을 인정하게 된 실험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는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으로 3문단 한번 가봅시다. 3문단은 쌤이 읽을게요. 자각몽은 자신에 대한 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청소년기 때부터 꿀 수 있다. 어린아이는 꿈속에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각몽을 꾸는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며 명상가들과 같은 일부의 사람들이 많이 꾼다고 한다. 자, 그러면 이 문단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각몽을 꿀 수 있는 자각몽을 꿀 수 있는 시기가 맞을까? 꿀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뭐지? 그 능력이 뭘까요? 인식할 수 있는 무슨 능력? 정답! 인지 능력. 괜찮습니까? 지금 너네가 막 얘기했거든? 다 좋아. 근데 여기서 끌어내보자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자, 봐봐. 얘들아, 여기 한번 그림 봐보자. 쌤이 그때 고구마 줄기 예시를 한번 들었을 거야. 이제 비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여기 밭이 있어. 그치? 밭에 이렇게, 내가 그림을 정말 못 그려. 미안해. 자, 이렇게, 뭐가 이미 났다 쳐봐. 근데 구황작물의 특징이 뭐야? 뿌리에 열매가 맺힌 게 구황작물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밑에 뿌리가 이렇게 원래 있는데, 여기에 막 고구마가 이렇게 맺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걸 캐기 위해서 이쪽에 호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팠다 쳐봐. 그래서 얘가 등장한 거야. 얘만 똑 땄다고 해서 이 전부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여기 이 줄기를 딱 잡고 호미를 살살살 파주면서 이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쭉 끌어올리면 얘네가 다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문단이라고. 각 문단이라고. 덩어리라고. 글을 읽을 때 너네가 이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전체 줄기를, 즉 논지 또는 주제를 쫙 잡고 끌어올릴 때 각 문단이 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문단의 중요 역할들이 쑥 나오게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계속 너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문단을 봐보면 자각몽은 자신에 대한 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청소년기 때부터 꿀 수 있대.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각몽에서 자기를 인지하지를 못한대. 여기까지 이해는 됐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가 어렴풋이 이해는 해. 이게 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너네가 공부를 잘하는 똑똑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해. 이게 이런 내용이겠지. 근데 직접적으로 너네한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떤 부분이? 이러면 이제 대답을 못해. 그 부분을 이제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게 굿비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괜찮아요? 그랬을 때 보면 청소년기 때부터 꿀 수 있어. 알았어. 자각몽을 꿀 수 있는 시기 괜찮아.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왜 하필 자각몽을 꿀 수 있는 시기가 왜 청소년기 때부터? 왜? 청소년기 때부터 인지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이야. 자각몽? 아니 자각몽의 그 내용은 유치원 때도 못 꿀 수 있겠지. 근데 그때는 자각몽이라고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자기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딱 꺼내보면 자각몽을 꿀 수 있는 조건 아니겠어? 그 자각몽을 꿀 수 있는 조건으로 나온 게 뭐야? 인지 능력이겠지. 괜찮습니까? 즉 3문단의 역할은 뭐다? 옆에다 써주기? 자각몽을 꿀 수 있는 조건이다. 자각몽을 꿀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다? 그러면 인지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각몽을 꿀 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기 때인 거다. 때부터인 거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가 말하는 거 다 정답이야. 왜냐면 여기 있거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줄기가 뭐냐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3문단을 마무리 짓고 다음 4문단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피날레를 장식해 봅시다. 마지막 효서가 가보자. 자원몽은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꿈이기 때문에 대체로 유쾌한 꿈이 많다. 자신의 꿈을 조정할 수 있는데 악몽을 꾸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러한 자원몽은 심리 치료에 응용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도 있고 자원몽을 꾸고 싶으면 자신에게 자원몽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상황을 합니다. 물론 이런 훈련을 몇번 거치면서 꿈속에서 자기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려고 노력해야 자각몽을 꿀 수 있다. 아 그렇대. 자각몽은 요렇고 요래. 이제 1, 2, 3문단에서 자각몽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했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얘따 받아라 자각몽에 대한 모든 걸 다 말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쫙 펼쳐줬거든. 그래서 이 펼쳐진 정보들을 너네가 딱 두 단어로 주워낼 수 있어. 자각몽의 뭐와 뭐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뭐와 뭐 할 때 뭐는 이미 여기 단어로 딱 나와 있어. 뭘까? 나이스! 자각몽의 뭐와 활용 이렇게 쓸 수 있네. 왜냐면 활용된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포인트는 뭐겠어? 활용 그 전에 있는 문장을 너네가 싹 한 단어로 집어야 된다는 소리야. 뭘까? 장점? 장점 있으면 단점도 있어야 되는데 자각몽이 뭐 장점 단점 성격이 있는 사람인가? 유쾌한 꿈을 많이 꾼대. 유쾌한 게 많대 그냥. 칠판은 주로 초록색이 좋은 거지? 뭐야? 어떤 느낌이야? 칠판에 좋은 거지라고 말하면 너네가 또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일단 자각몽은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꿈이기 때문에 대체로 유쾌한 꿈이 많다. 유쾌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각몽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특징. 자각몽은 이런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 유쾌한 꿈이 많다는 특징이 있어. 왜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조종하는 꿈이기 때문이야. 그러려면 이 4문단의 역할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자각몽의 특징과 활용을 쫙 풀어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덩어리 하나를 다 봤어. 그래서 총 4개의 덩어리가 있는 이 문장, 그리고 이 문단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한 글을 봤거든? 그 글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게 뭐였어? 자각몽의 개념과 특징들을 샥 꺼낼 수 있었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1문단에서는 자각몽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2문단에서는 자각몽이 처음엔 인정되지 않았는데 증명됨으로써 이제 인정됐다. 그 증명 방법은 이 실험이야 하면서 소개해줬고, 그리고 나서 자각몽을 근데 꾸려면 조건이 있어. 인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이런 자각몽은 이런 특징하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돼 라는 것까지 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졌네. 뭘로 인해서 자각몽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는 어디서 제공해줬다? 1문단 처음에 읽을 때 제공해줬다. 알겠습니까? 이런 특징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지문 읽었던 그 구정? 어떻게 보면 좀 과정을 잘 복기시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직 앞으로 너네가 숙제를 할 때 또는 뭔가 복습을 할 때 너네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괜찮습니까? 그런 의미로 문제 한번 보자. 너네 문제 한번 다 풀었지? 풀었을 거예요. 자, 그럼 풀었다면 정답은
2번이거든요. 2번. 정답은 2번인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네한테 좀 시키기는 미안하니까 쌤이 너네 이제 정답을 오답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정답이 2번이에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니 여기서 자각몽을 꾸는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고 됐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3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자각몽을 꾸는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며 라는 부분을 통해서 2번의 내용이 옳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은 자각몽을 꾸는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본다면 옳지 않은 말이라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드려야 돼. 즉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비문학 또는 독서 또는 문학 이런 문제들에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바가 있겠지. 그럼 그 물어보는 바에 맞춰서 너네가 정답을 고를 거야. 그러면 근거는 항상 지문에서 찾아야 된다. 이 부분에서 근거하여 내가 요렇게 정답을 체크한 거야. 오케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쓰고 생각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각몽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너네가 숙제를 해왔다면은 29페이지까지 숙제가 되어 있어야 맞는 말이지, 그치? 근데 29페이지인데? 28페이지까지 올림포스는 28페이지까지였습니다. 아니에요. 올림포스는 27페이지까지였고 이 친구는 29페이지까지였어요. 28페이지까지 뭐 하여튼.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왜 했냐면 비문학 숙제는 없어요. 이제 끝. 오늘 비문학 9B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너네가 아직 내가 풀이하지 않은 숙제한 부분의 지문들이 있죠. 그 지문들을 오늘 했던 방식, 여태까지 했던 방식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알겠습니까? 설 연휴에 이렇게 나와서 공부해 주는 것도 기특한데 어차피 나온 거, 오늘 배운 내용들, 그리고 뭔가 계속적으로 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들 너네가 풀었지만서도 내가 지금 그 과정을 잘 밟아봤나? 각 문단의 역할을 내가 지금 잘 해봤나? 1문단을 내가 소외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9B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너네가 숙제 오늘 해온 부분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시험 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영상 보충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지금 이 수업을 끝냈다고 해서 가지 말고 너네가 가져왔던 그 테스트, 주간 테스트 문제를 지금 각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10분 정도 여유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자 성어, 그 다음에 필수어휘 쭉 시험 보고 채점해서 결론적으로 통과하면 집에 가도록 하시고 통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했던 대로 깜지 쓰고 그것을 쌤에게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쌤이 없다면 동우쌤이나 유진쌤께 제출하고 가도록 쌤이 미리 말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10분 정도 외울 시간을 가지고 필수어휘, 사자성어 꼭 필수어휘, 사자성어 다 시험 보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